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국어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지. 그치? 뭐 이상한 문자도 막 보이고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받침의 형태나 우리말 같지 않잖아 사실. 그치? 이게 벌써 한 500년 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500년 전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500년 전에는 한글의 모습이 이랬던 거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 시간이 지나면 이 언어라는 것도 자꾸 바뀌거든. 모양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고 막 소리도 바뀌고 막 그러거든.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배우면서 고전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을 치면 수능 국어 시험을 치면 총 45문제가 나오는데 45문제 중에 지금까지는 문법 문제가 5문제예요. 5문제인데 이 5문제 중에 아까 전에 15번 문제 있지.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세 국어의 문법을 물어보는 거거든. 중세 국어 문법. 500년 전 정도의 이 국어를 우리가 중세 국어라고 부른다고. 중세 국어 문법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와. 그리고 또 고전시를 우리가 여러 편 이제 배우면 계속 배우거든. 고등학교 내내 고전시를 많이 배워. 이 고전시가 말 그대로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그런 시대의 시들을 배우는데 그 시들을 기록한 형태가 이런 형태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문법 문제를 일단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전시를 읽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고전시를 못 읽으면 수능에서 1등급을 못 받아. 중세국어 문법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1등급이랑 멀어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잖아. 내일 모레 입학식 하나? 그치, 3월 2일 날 입학식 하겠지. 그러면 고1 교과서에 이게 있어. 교과서 안에. 교과서 안에서 학교에서 이걸 또 한번 배워. 이거 배우고 중세국어 문법도 배우고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건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올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신 시험 대비하는 의미도 있어. 되게 중요해. 지금 국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 예전에 비해서. 국어 학원도 요새 많이 다니고. 그런 이유 중에 첫 번째 애들이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문법을 좀 어려워해. 문법을 어려워하는 건 공부를 잘 안 해서. 게다가 우리 문법은 좀 딱딱하고 지루하잖아. 그래서 좀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야. 고전을 어려워해. 이건 조금 어렵긴 해.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지문. 아까 전에 그 시험지에 있던 막 경제에 관한 독서지문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프 나오고 막 하네. 이게 국어시험인지 무슨 사회시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잖아. 과학이나 기술지문 막 나오면 국어시험지 이런 게 왜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거든. 그 세 개 정도를 해결해 버리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지금 그 현대시 인강 들으면서 내용이 크게 어렵다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 그치? 다른 건 다 할만한데 그 어려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 몇 가지 중에 제일 급한 걸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제목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생종, 엉쟁 뭐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새 밑에 있는 이응이랑 종 밑에 이응이랑 모양이 좀 달라. 밑에 있는 이응이랑 종 밑에 있는 이응이랑 좀 다르지 않나? 그치? 요게 꼭지가 조금 더 길지? 요거는 꼭지가 좀 짧지? 그치? 요 두 개는 다른 문자야. 다른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그 첫 번째로 한자들이 보이지? 그치? 이거 한자들은 한자어인 경우에만 이렇게 우리말에 해당하는 한자를 옆에 적어주는 거야. 이런 걸 한자 병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 글자가 한자로는 이 글자다라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또 눈에 띄는 점 하나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지. 그치? 글자 왼쪽에 보면 점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 한 개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쌤이 지금 설명하는 순서는 뭐냐 하면 수빈이 니한테 가장 낯설고 어색한 것부터 현대 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희한한 것들부터 지금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거든. 방점이라고 부르는 점인데 얘는 뭘 표시하는 거냐 하면 그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야. 음의 높낮이. 쌤이 이쪽에 적는 거는 따로 그냥 노트에다 정리를 하면 돼. 알겠지? 이따 쌤이 쓸 시간 줄게. 지금은 설명만 들으면 되고. 음의 높낮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성조라고 해요. 성조. 중국어 배워본 적 있나? 중국어에 성조가 있지. 사성체계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뜻이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 달라지잖아. 맞지? 그게 이때에는 우리말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중국의 문자가 가지고 있던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많이 우리가 가져왔거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아주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필리핀에도 보내고 인도에도 보내고 막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막 했단 말이지. 연구를 막 하다가 이 발명한 글자거든. 만들어낸 글자란 말이야, 문자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한테 옛날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그렇지? 중국의 문자인 한자나 중국말인 중국어에 꽤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성조라는 게 당시에는 있었어.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이 평성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거성이라는 것도 있고, 상성이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요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입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평성은 낮은 소리야. 쌤이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평성은 음정이 낮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평성이야. 평성은 점이 없어. 점을 찍지 않아. 그래서 얘는 방점은 그 글자의 왼쪽에 찍거든. 왼쪽에.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지금 하나도 없지, 왼쪽에. 얘는 평성인 거야. 그냥 서르 이렇게 낮게 읽으면 된다는 거지, 소리 낼 때. 그 다음에 거성은 높은 소리야. 얘는 점이 하나야. 그래서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있지. 이런 거는 할에는 점이 없잖아. 근데 쎄라고 읽거든. 쎄 말고 지금 다른 거 읽어볼까? 이거 읽어볼게. 그러면 이셔도라고 있잖아, 그치? 얘는 점이 없고 얘는 점이 하나씩 찍혀 있지. 그럼 얘는 낮은 소리, 얘는 높은 소리인 거야. 그러면 이셔도 이렇게 읽는다. 마치 노래하듯이. 음의 높이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이게 거성이고, 그 다음 상성은 이렇게 생겨. 얘는 점이 2개예요. 이렇게 찍어. 글자 왼쪽에 2개. 얘는 어떻게 읽냐 하면 점 2개 찍혀 있는 있지. 여기 보면 말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란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성, 거성, 상성이란 말이에요. 맞지?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점이 하나면 거성이고, 점이 2이면 상성이니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읽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나랏, 말 이렇게 읽는다고. 어렵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입성은 뭐냐 하면 얘는 이 빨리 마무리하는 소리야. 빨리 끝을 닫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해.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점 표시를 안 하거든. 예를 들어서 받침에 비읍이나 디귿이나 이런 파열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못 같은 경우 우리가 못 이렇게 길게 발음 안 한다는 뜻이야. 그냥 짧게 끝을 닫는 거지. 못 이렇게 국밥 이렇게 끝을 딱 닫는 거라고.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요 나머지 소리는 전부 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서 다루거든. 방점은 이게 다야. 이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져. 쓸모가 별로 없어지는 거야. 이 방점이라는 게 왜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말의
성질을 좀 우리가 차용을 한 거야. 우리도 성조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억양이라는 것은 모든 말에서 다 존재하거든. 모든 언어에서 억양은 다 존재하잖아. 미국 가서 영어 쓰는 사람들, 동부 사람이랑 서부 사람이랑 걔네들도 사투리가 많거든. 억양이 많이 달라.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면 말하는 억양 들어보면 전라도 사람인가? 충청도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지금도 그렇잖아. 그치? 예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억양을 좀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당시에. 그리고 이 성조를,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한 이유는 동음이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 지금 현대에 이 우리가 지금 앞을 보는 이 눈, 얼굴에 달려있는 눈과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잖아. 얘는 짧게 발음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건 눈 이렇게 길게 발음하거든.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음의 길이를 차이를 만들어서 의미를 구별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동의미어를 구분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상성 있지? 방점이 다 사라지는데 요 상성은 현대국어에 그 흔적이 남아.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 긴 소리로 남아있어. 현대국어의 장음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아까 눈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발음 표시 이렇게 하거든. 본 적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거든. 표기할 때는 점을 안 찍지만 발음 기호에는 표시를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짧게 발음하는 눈, 그 다음에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얘가 방점이 있던 이 시대에서는 상성이었던 거야. 이 시대에 점 두 개를 찍던 상성에 해당하는 소리들을 현대국어에 다 긴 소리로 남아있다고. 이해되지? 됐지? 그러니까 봐봐. 말 같은 거 봐봐. 얘 지금 상성이잖아. 그치? 이 당시에 상성이었잖아. 지금 현대국어에서 말 길게 발음하지. 짧게 발음하는 말은 동물이잖아. 타고 다니는 거. 그치? 얘는 이때 당시에 상성으로 발음했으니까 현대국어의 긴 발음이 장음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이해되지? 방점과 성조는 이게 다야. 됐지? 그 다음에 제목을 딱 보니까 일단 방점은 이해가 됐고, 그치? 방점은 소리 낼 때 음의 높낮이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됐고, 생종, 엉쟁이라고 막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치? 우리는 분명히 세종이라고 하는데 쟤는 왜 생종이라고 적어놨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이 당시에 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이 있어. 그걸 우리가 사라진 문자 또는 소실된 문자라고 부르거든. 지금은 쓰지 않는 문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읽기 힘들어지는 거거든. 낯설잖아.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낯설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노? 이렇게 초성에다가 비읍과 시옷을 동시에 쓴다든지. 맞지? 그 다음에 비읍 밑에 막 이응이 달려있다든가. 보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읽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거든. 그 다음 이런 글자거든. 지금 없잖아. 그치? 이런 사라진 문자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좀 배워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점 찍혀 있는 거. 이렇게 모음처럼 소성 밑에 혹은 이렇게 찍혀 있고 또 다른 모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얘 이름이 아래아야. 아래아. 얘는 아라는 뜻이야. 아. 얘는 아야. 아. 안데 지금 우리가 쓰는 아는 이렇게 생겼지. 그치? 얘는 윗아라고 불러. 얘는 아래아라고 불러. 왜 아래아라고 부른다고? 자음 아래에다가 쓰거든. 자음 아래에다가. 그래서 아래아라고 부른다. 이거 본 적 있을 텐데 뭐 컴퓨터 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게 한글이잖아. 한글이라고 있잖아. 어떤 애들 막 후디글 뭐 이렇게 읽던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한글이라고 있잖아. 그지? 그지? 요게 아래아야. 아로 읽으면 돼. 아래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아로 읽어.
첫 음절에서는 아로 읽으면 돼. 첫 음절에서는 아로 읽고, 그 다음에 으 또는 뭐 이 뭐 다양하게 좀 읽힐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는 아라고 읽으려고 하면 돼. 알겠지? 아라고 읽으려고 하고, 아로 읽었는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 내가 처음 보는 소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으 또는 이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읽어보면 돼. 대체로 이제 아로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봐봐. 여기에 나랏, 말 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음절이거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주로 읽어보면 다 맞는데 거의 다 돼. 다른 음절에서는 아로도 읽어보고 으로도 읽어보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나랏, 말, 쌈이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랏, 말, 씀이라고 읽으면 나한테 훨씬 더 익숙하단 말이지. 이해되지? 이것만 읽어도 일단 읽을 수는 있어. 아래야만 읽을 수 있어도. 나랏 말씀이 중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 맞디 아니할. 얘는 어떻게 읽을까? 아래아 뒤에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아래아는 아로 읽고 뒤에 붙어 있는 모음은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돼. 이해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아니할 세라고 읽으면 된다는 거지. 사극 보면은 간혹 뭐뭐 할세 이런 말투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 간혹. 읽을 수는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런 전차로 어린 뭐라고 읽을까? 아래아는 아로 읽고 뒤에 있는 이는 갖다 붙이면 된다 했죠. 그러면 뭐가 돼? 백이 되는 거지. 그지?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계속 읽을 수 있거든. 마참내 혹은 마침내 혹은 마침내 이렇게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중에 나한테 익숙한 게 맞는 거거든.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이러다 보면 맞는단 말이야. 이해되지? 아로 읽어보고 으로 읽어보고 하다 보면 맞는다고.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 여듭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됐나? 사람이라고 읽으면 되지. 그렇지? 사람마다 해하고 이응이 두 개가 붙어 있네. 그냥 이응으로 읽으면 돼. 사람마다 해여 수 비읍 밑에 이응이 있네. 그냥 비읍으로 읽으면 돼. 이따 다 설명해 주겠지만 해여 수빈이겨 날로 이것도 설명해 줄 거야. 지금 이제 수매라고 읽을 건데 수매 변안키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몇 가지만 더 배우면 이걸 다 읽을 수 있게 돼. 이해되지? 문제 없지 지금까지. 첫 번째로 아래아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로 읽으려고 하다가 아로 읽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으도 넣어보고 이도 넣어보는 거야. 됐지? 아래아 뒤에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합쳐버리면 되고.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을 수 있고 제목에서 요거 다른 거는 두 번째 소실된 문자가 뭐냐 하면 꼭지가 이렇게 긴 이응이 있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옛 이응이라고 부르거든. 옛 이응. 옛날에 썼던 이응이란 뜻이야. 지금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얘가 소리가 있거든. 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그 종성에 쓰는 응 발음 있지. 종성에서 소리 나는 이응. 그렇지? 초성에서는 이응이 소리가 안 나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이거나 소리 똑같잖아. 그렇지? 왜냐? 초성에 있는 이 이응은 소리가 안 나거든. 음가가 없어. 소리값이 없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종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 소리가 옛 이응이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냥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꼭지가 짧아. 그럼 얘는 소리가 없는 거야. 이해돼? 얘는 꼭지가 기니까 소리가 있는 이응이고
얘는 꼭지가 짧으니까 소리가 없어. 얘도 소리가 없고, 얘는 꼭지가 기니까 소리가 있지. 예디형이니까.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이해됐지? 이게 예디형이에요. 근데 초성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 거의 없어. 종성에 붙어 있어 보통. 그럴 때는 그냥 받침에서 소리 나는 이형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돼.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목 읽을 수 있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뭐냐, 나는 분명히 이 한자를 배울 때 세상 새 이렇게 배웠는데, 그치? 쉐라고 적혀 있단 말이지. 그치?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제라고 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제자일 것 같은데, 제 이런 글자 처음 봤단 말이지. 뒤에 가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거든. 분명히 가운데 중, 나라, 국 이렇게 우리는 읽고 쓰는데, 여기는 둥, 귀 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지. 이래서 되게 낯설어 보이는 거거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표기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이제 3번이야. 3번. 1번이 아까 말했던 방점과 성조고, 두 번째가 수술된 문자고, 수술된 문자인데 계속 앞으로 계속 갈 거고, 나올 때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표기법 중에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 동국정운은 책 이름이야. 책 이름. 그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 몇 한테 새로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문자는 한자였단 말이지. 조선 사람들한테도 한자가 익숙한 문자고, 한글은 낯선 문자거든. 새로운 문자니까. 근데 그 당시에 쓰던 한자들을 이제 새로 창제한 한글로 옮겨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한자는 점점 안 쓰면서 한글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도 말은 우리처럼 했거든. 경상도 사투리, 조선시대 그대로 사투리 해. 야, 뭐하노? 와카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캔나 안 캔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중국말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인 한자를 우리말로 옮겨 쓰려고 하니 그 소리는 우리한테 원래 없잖아. 우리가 정한 소리는 이거거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읽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읽는다고. 시에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이해돼? 우리가 중국어라고 하잖아. 중국이. 한국을 한국어라고 하잖아. 그치?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나라 국자를 적어놓고 구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 소리를 좀 흉내내서 적는 거야. 동국종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한자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를, 이 음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정한 책이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나라 국자는 한글로는 요렇게 적어라 라고. 나라 국자를 조선인들이 발음할 때 중국인처럼 발음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중국인들이 발음한 소리를 잘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어울리게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걸 정해놓은 거야. 이해되지? 예를 들면 세상새라는 이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는 거야. 잘 들어보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한글로 쓸 때는 셰라고 적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게 동국정운이라는 책이야. 그러니까 이 책의 방식에 맞게 표기를 해놨다는 뜻인 거지.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거.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중국어의 원음, 그 한자의 원래의 소리를 최대한 흉내를 내보자. 이해되지? 최대한 흉내를 내보자.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를 소리내는 것을 잘 들어서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한글로 표기해보자. 됐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 말에는 종성이 늘 있거든, 대체로. 그래서 종성이 없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 중에 종성이 뭐라고 쓴 거야? 종성이 없는 한자음이 있거든.
예를 들면 세상새 같은 건 우리는 종성이 없잖아, 여기에. 그치? 우리가 정한 음에는 종성이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한자음은 소리가 없는 이응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소리 없는 이응이 다 붙어 있는 거야. 잘 보면 요런 데도 문자 할 때 글자 자자거든. 밑에 소리 없는 이응을 붙여놓은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있나 한자가? 여기 자 할 때 마찬가지고, 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위하다 할 때, 그 사실 한자거든. 위하여 할 때 그 위 있지. 그치? 사랑을 위하여 할 때 그 위하여인데, 위라는 한자기 때문에 종성에 그냥 소리 없는 이응을 받쳐주고 준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동국 정식 표기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야. 한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을 때에는 항상 그 한자를 발음하는 중국 사람들의 발음에 가깝게 적어주자. 두 번째는 한자 중에 우리가 정한 소리가 종성이 만약에 없다면 그 받침에 소리 없는 이응을 받쳐 적어주자. 이 두 가지가 다라. 이 두 가지가 동국 정식 표기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다 이해됐어. 왜 소리 없는 이응을 갖다 붙여놨는지. 그치?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할 때 요 글자 있지? 요 글자는 뭐냐 하면 3번이지. 여린 히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 이름이 여린 히읗이야. 여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좀 약하다 이런 뜻이거든. 점점 여리게 들어봤지? 음악 시간에. 그치? 여리다라는 건 좀 약하다는 뜻이거든. 한글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순서에 따라 만드냐 하면 이응이라는 기본 글자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획을 더해. 하나 더 했지? 그치? 그렇게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에다가 또 획을 하나 더해.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만들었거든. 가획의 방식으로 자음을 만들었어. 그럼 이응보다는 좀 더 획을 하나 더하면 조금 세지고,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면 더 세지고, 이런 식이야. 획을 더하면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거든. 지금 우리가 요 두 글자는 쓰지만 얘는 안 쓰잖아. 얘는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린 히읗은 이응 소리와 히읗 소리의 중간 강도 정도의 소리를 내면 되는 거야. 그게 여린 히읗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이응과 히읗 정도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얘는 소리는 음으로 내든 흠으로 내든 상관없는데 그것의 중간 정도로 그냥 소리 내면 거기서 끝이야. 이 글자가, 이 문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얘가 나중에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해. 근데 그거는 거의 다루진 않아. 알겠지? 큰 문제가 없어. 그냥 요런 글자가 요렇게 소리 난다 정도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불편함이 없어진다. 됐지? 그럼 이제 제목에서는 문제가 없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세종이 직접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게 이제 없어졌잖아. 불편한 게 아직 하나 남았네. 요런 것도 조금 불편하지. 우리는 분명히 발을정이라고 배웠는데 어로 안 되어 있고 모음이 여로 되어 있으니까. 그치? 왜 그렇게 했어? 한자잖아. 그치? 한자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발음하는 그 소리에 가깝게 적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됐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 밝을명 하늘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한자가 딱 적혀 있으면 우리는 명천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읽을까? 중국어 좀 배웠다며. 학교에서 배웠어. 나오기 싶은데. 잘 안 들어서. 중국어 시간에 그냥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들었나? 중국 사람들이 얘네들 이 한자를 어떻게 읽냐 하면 뜻은 똑같이 써. 밍이라고 읽어. 밍. 이 하늘 천자는 티엔이라고 읽거든. 밍티엔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우린 명천이라고 읽지만 중국 사람들은 밍티엔 이렇게 읽는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일이란 뜻이야. 내일. 우리 내일 만나 할 때 그 내일이라는 뜻이야. 밍티엔이.
이 음은 우리가 정한 거야. 중국 사람들은 이 음을 몰라. 왜 그렇게 됐냐?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거야. 아,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썼던 밝다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읽는구나.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적은 거야. 음을 정한 거야. 아예 우리가 새롭게 음을 정한 건 아니거든. 중국인이 발음하는 그 소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편하게 정한 거야. TN이라고 읽더란 말이지. 그렇지? 이것과 가장 가깝게 음을 정한 거야. 가깝게. 왜냐면 나중에 얘가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치가 되거든. 치엔을 줄여서 나중에 천 이렇게 쓰거든. 이게 나중에 천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자꾸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이유가, 한자에 해당하는 소리들은 최대한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이상한 말처럼 보이는 거야. 됐지? 제목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나란 말싸미라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4번 도국 정식 표기 다음에 4번이야. 이 표기 방식을 다시 또 이해할 게 있어.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는 표기 방식과는 좀 달라. 표기 방식 종류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어 적기라는 게 있고, 거듭 적기라는 것도 있고, 끊어 적기라는 것도 있거든. 이걸 제각각 한자로는 연철이라고 쓰고, 얘는 중철이라고 쓰고, 얘는 분철이라고 써. 적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현대국어의 표기 방식이거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국어. 요 위에 있는 건 이제 중세국어의 표기 방식이야. 중세부터 이제 근대까지 넘어오는 요 시기까지의 표기 방식이거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물론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당연히 중세고, 그 위에 나오는 계속 고전시 같은 것들도 대체로 이 표기 방식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말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 뭘까? 나한테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아는 단어야. 일단 다 알아. 시도해보는 거야. 바람인 거야. 바람. 바람이야. 맞지? 그치? 여기에다가 만약에 바람이 분다 하고 싶어서 뒤에 이렇게 이라는 조사를 붙인다고 생각했을 때, 쓰기 표기 방식에 따라서 이 형태가 좀 달라져. 만약에 이어적기 방식인 연철로 만약에 적는다, 혹은 중철로 적는다, 혹은 지금 표기 방식인 분철로 적는다고 했을 때, 분철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분다 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달라. 연철로 쓰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이어 적어버려. 그럼 어떻게 쓰느냐? 바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지? 중철은 어떻게 쓰냐 하면 얘네 둘을 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바람이라는 이 모양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마치 이어 적어서 소리 나는 것까지 반영을 한 이런 형태로 적어줘. 이게 중복해서 적는다고 해서 중철이거든. 중복해서. 우리는 고전시를 배우거나 중세 문법을 할 때는 주로 요 연철, 이어적기 방식을 계속 만나게 돼. 그럼 다시 이리로 돌아와 볼까? 나라 말씀이 할 때 이제 어떻게 적힌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원래는 어떻게 된 거다? 말씀이라는 단어 뒤에 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었던 거지.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 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이는, 이 이응은 자음이 아니야.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음운으로 인정을 안 해줘. 알겠지? 그럼 얘는 모음 이만 있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말과 결합할 때
그 끝에 있는 받침 소리는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간다는 거지. 이해되지? 요게 이어적기야. 요게. 이런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 차차 하기로 하고. 요까지 일단 이해가 됐다 그러지. 뜻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의 말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말이. 근데 현대어 풀이하고 지금 위에 적혀 있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위에는 의라는 게 없잖아. 그치? 안 보이잖아. 근데 요게 그거야. 요게 의의 기능을 가진 조사야. 이런 조사를 우리가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 좀 시옷으로 의의 의미를 쓴다는 것 정도,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라고. 나라의 말이 중국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현대어 풀이를 할 때는 중국이라고 하겠지, 그지? 중국과 달라, 이렇게. 중국의 달라를 중국과 달라. 당연하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국말 하지. 중국 사람은 중국말 하지. 서로 말이 다르지. 그치?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이런 뜻이라고. 됐지? 근데 여기는 이제 보고 넘어가야 돼. 둥이라고 적어놨지만 우리는 중이라는 한자음으로 쓰거든. 맞지?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 우리는 지읒으로 바꾼단 말이야. 이해돼? 5번째. 국외음화의 적용이 안 돼. 국외음화가 뭔지 들어봤어? 들어봤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외음화는 입천장 소리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디귿이나 티읕 같은 윗잇몸 혀끝 소리 뒤에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혹은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요런 이중 모음들, 얘네들이 딱 오면 제각각 디귿은 소리를 입천장 소리인 지읒으로 바꾸고 티읕은 치읒으로 바꿔서 소리 내는 게 국외음화거든. 그치? 우리 이런 거 배워봤잖아. 뭐 요런 거나 아니면 요런 거나. 그치? 소리 낼 때 우리 어떻게 내? 해, 도, 지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지. 그치? 얘는 가, 치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왜? 디귿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있고 티읕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있거든. 그래서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소리 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소리 내는 게 편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치? 얘를 그대로 발음한다고 생각해봐. 해도디, 가티 발음이 힘들거든. 근데 해도지, 가치는 발음이 편해. 왜냐하면 요 이 모음과 지읒이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해. 소리가 나는 위치가. 디귿은 훨씬 앞쪽에 있고, 디 하면은 혀끝이 윗잇몸 뒤에 가서 붙잖아. 그치? 근데 지 하면 안 붙거든? 모음 이는 이 우리 입을 쌤이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모음 이는 이 앞쪽이 아니라 좀 뒤쪽에서 발음이 돼. 근데 디귿은 앞쪽에서 발음이 되고, 지읒은 그보단 좀 뒤쪽에서 발음이 되거든? 이해돼? 그래서 디귿과 이를 발음하려면 위치를 좀 옮겨야 되는데, 지읒과 이를 발음하면 거의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한 거야. 이해되지? 티읕도 마찬가지. 치읒처럼. 티읕과 이를 발음하는 것보다는 치읒과 이를 발음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이 국외음화라는 게 이 당시에 중세 국어에서는 없었어. 아예 이게. 아예 없었던 거야. 이런 현상 자체가. 이런 현상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기거든. 우리한테는 국외음화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발음했을까? 새해가 왔어. 신축년. 흰 소의 해가 와서 내가 수빈이 니한테 옆집에 살아. 수빈이 니한테 얘기하는 거지. 수빈아, 우리 같이 해돋이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어이 김서방 가티 해돋이 보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때는 국영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국영화가 여기에는 안 돼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봐봐. 디귿 뒤에 모음 지금 유가 있거든. 우리는 이런 경우 국영화를 하거든. 그래서 얘를 지읒으로 바꿔서 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국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듀웅이라고 한 거야. 이해되지? 국영화를 적용하지 않았던 때라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이걸 우리가 사마띠라고 하지만 현재 그 국어 같으면 사마지라고 할 거거든. 사마지라고. 그래 쌤이 보여준 거 있잖아. 이 하늘 천을 우리는 얘를 천이라고 발음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얘를 티엔이라고 발음한다고. 티엔이라고 발음할 때는 얘를 우리가 음을 어떻게 표기했냐면 편이라고 표기했어. 편이라고. 국영화가 있기 전에는. 근데 티읕 뒤에 지금 모음 여가 있거든. 그럼 이 티읕을 우린 치읕으로 바꿔주는 국영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국영화가 생긴 이후에는 얘를 어떻게 적느냐? 천으로 적는 거야. 그래서 난 다음에 이 이중 모음이 여를 나중에 다음 모음 어로 바꾸게 되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음이 천인 거야. 처음에는 tn이었다가 tn이란 중국 이 말 소리를 듣고 편이라고 표기했다가 그 다음에 국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바꾸는 때 단모음으로 바꾼 거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시를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이런 것도 봐봐. 펴지거든. 현대국어로 치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입을 펴지마 할 때 펴지란 말이야. 이때 당시에는 그걸 펴디라고 했다는 거지. 국영화가 없었으니까. 디귿 뒤에 이 모음이 있어도 국영화를 안 했으니까. 됐지? 이제 이해됐지? 국영화 확실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중국과 얘 지금 애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애가 지금과는 달리 뭐 집에 가자 할 때 애 의도로도 의미로도 쓰이고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뭐와 뭐뭐과 이런 비교할 때 쓰는 이런 와와 과와 같은 부사격 조사라 그러거든. 이런 조사의 용도로도 쓰였어. 용도가 좀 다양했어.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과로 해석을 해. 중국과 달라도 지금 모양이 다르지. 그렇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여기 지금 리을이 없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활용의 형태가 이랬던 거야. 차이점이 좀 있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거든. 예를 쌤이 꺼내볼게. 현대국어 같으면 다르다에서 온 말이라서 다르 뒤에 지금 이렇게 결합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달라가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의가 떨어져. 탈락. 그 다음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겨. 그래서 최종적으로 달라라는 게 되는 거거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달라라는 활용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리을 하나가 아닌데. 아니지. 그렇지. 요 리을을 첨가하는 게 없었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다르에서 의가 떨어지면 다르에서 의가 떨어지니까 달만 남지. 그치?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리을을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리을을 안 넣고 썼어. 그냥 이 차이일 뿐이야. 다른 큰 의미는 없어. 됐지? 이런 활용하는 그 모습이 좀 달랐다는 거. 계속 가볼게. 문자라고 돼 있지만 이응 소리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안 읽는 거다, 그지? 문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문자와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뭐와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러면 달라서 문자와 이렇게. 서르는 서로. 지금 우리가 쓰는 거가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 그렇지? 서로 할 때 얘는 은데 얘는 오야. 그렇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원순 모음화라는 현상이 있어. 원순 모음, 평순 모음 들어봤지? 단모음 체계도 할 때 우리 외웠잖아. 단모음 10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웠나? 중학교 때 그렇게 안 외웠나? 선생님이 보통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보통 외우라 하거든. 그럼 10개를 좀 쉽게 외울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전설모, 얘네들은 후설모, 평순, 원순, 평순, 워순, 고, 중, 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은 평순 모음이고, 얘네들은 원순, 얘네들은 평순, 얘네들은 원순. 그치? 평순이라는 건 순 할 때 순은 입술 순자거든. 그래서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소리 내는 모음들인 거야. 맞지? 입술이 평평해지지. 그치? 원순이란 말은 입술이 동그래진다는 거야. 위, 왜, 우, 오 이러면 입술이 동그래지거든. 그치? 원순 모음화라는 건 어떤 모음을 입술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음하는 모음으로 바꾼다는 거야. 이해되지? 즉 평순 모음을 원순 모음으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 이때에는 없었던 거야. 원순 모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인 거야. 요거에 적용이 없을 때, 마치 구개점화라는 것이 없었을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시지. 원래의 형태는 이거였어. 원래는 물이었어, 물. 그리고 불, 풀 이랬단 말이지. 얘가 원조야. 얘가 원조고 발음하기가 어렵거든. 발음하기가 왜 어렵냐 하면 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입술 소리잖아. 그치?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만 낼 수 있는 소리들이거든. 입술을 붙였다가 뗄 때 입술을 펴는 게 힘들어. 그렇잖아. 물은 발음이 힘들어. 왜냐면 미음은 일단 붙였다가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옆으로 벌리는 게 힘들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만약에 을을 원순 모음인 우로 딱 바꾸잖아. 얘를 이렇게 싹 바꾸잖아. 그러면 발음이 쉬워져. 물 이렇게 금방 돼. 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훨씬 편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마치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평순 모음을 원순 모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그게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되지? 응. 사마띠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사맞다라는 말이 있었어. 사맞다. 현대어로 치면 무슨 뜻이냐면 통하다 이런 뜻이야. 통하다. 아, 너랑 나랑 잘 통해 할 때 그 통하다의 뜻이거든. 지금 안 쓰는 말인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풀이할 때는 통하지 이렇게. 아니할세는 아니해서, 즉 안아서 이렇게 해서. 뒤에 뭐뭐 할세라는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고전시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뭐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그럼 첫 줄 다 했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때 이 문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한자를 말하는 거야. 당시에 우리가 쓰고 있던 한자, 한글 창제 이전에 쓰고 있었던 문자인 한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하면서 중국말을 표현하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한국말을 하면서 중국말을 표현하는 한자를 쓰고 있으니 한국말과 중국말의 문자인 한자는 당연히 안 어울리지. 그치? 중국말을 위해서 만들어낸 문자인데 그 얘기를 한 거야 방금.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잘 통하지 않더라. 됐나? 이게 첫 줄의 내용이야. 하나를 더 쌤이 설명하고 지금 요거 보면서 조금 수빈이 네가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받침이 달라 지금. 그치? 받침이 다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소에 쓰던 그런 받침들과 다른 게 꽤 많이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못하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못하다 할 때 시옷 받침 쓰는데 지금 여기 디귿 받침 들어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있나? 받침이 어디? 보이나? 안 보이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이러냐 하면 얘는 7번째야. 쌤이 좀 왔다 갔다 적어도 좀 잘 보고 적어래. 종성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종성법이라고 하거든. 종성법.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 그치? 이 종성, 즉 받침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성에 쓰기 위한 문자로 우리가 자음을 만든 거야. 자음을 초성에 쓰기 위한 문자로 자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성, 가운데 소리에 쓰기 위한 문자로 모음을 만들었거든. 모음을 만들었는데 종성에 쓰기 위한 문자를 따로 안 만들었어.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쓰기 위한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또 종성에도 사용했거든. 만들기 귀찮았는지 아니면은 초성에 있는 자음을 갖다 쓰는 게 좋겠다 싶었는지 갖다 썼단 말이야. 그대로. 이게 그 뜻이야. 종성에는 초성에서 쓰는 그런 문자를 다시 사용해라 라는 거야. 처음에는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때 당시에 표기 방식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어적기 방식인데 이어적기 방식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야. 맞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 그치?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종성에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집 초가집인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문짝이 바람에 날아갔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문짝을 다시 박아야 되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망치는 있는데 못이 없어. 그래서 건너마을 김서방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둘 다 양인인데 평민인데 한글은 이제 배워서 쓸 줄 알거든. 김서방, 어제 태풍에 우리 집 안방 문이 날아갔다. 못을 좀 보내달라. 빌려달라.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지금 같으면 이렇게 쓰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써도 소리가 똑같지? 이렇게 써도 소리가 똑같고 이렇게 써도 소리가 똑같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소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초성에 있는 자음을 종성에다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될 때에는 소리가 이렇게 같지만 서로 문자가 다른 경우들이 막 생기는 거지. 종성에서는. 얘네들이 초성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초성에서는 제각각 소리가 다 다른데 받침에 쓸 때는 다 못이란 말이야. 못 이렇게 되잖아. 혼란이 생기는 거지. 표기에 혼란이 생기는 거지. 종성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쓰지 말고 8개만 써라. 팔종성법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앞으로 받침에는 요 8개만 무조건 써야 한다. 딴 거 쓰면은 불러가지고 곤장 두드려 팬다 이렇게 된 거야. 규칙을 정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 못 쓰지. 얘 못 쓰지. 얘도 못 쓰지. 얘도 못 쓰지. 그치? 요 2개밖에 못 쓰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요 2개는 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그치?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 더 줄여. 7종성만 써. 라고 또 규칙을 정해. 8개 중에 뭘 빼느냐? 디귿을 빼버려. 이제부터 요 7개만 쓰기 시작하면 얘도 못 쓰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문짝 날아갔을 때 망치로 못을 받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요게 종성법이 요런 순서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중세국어로 적혀있는 고전 시나 혹은 이런 문장들 중에 종성부용 초성일 때 적힌 것들도 있고 8종성법일 때 적힌 것도 있고 7종성법일 때 기록한 문장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받침들이 너무 많은 거야. 못하다 할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시옷을 쓰는데 이때 당시는 디귿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되지? 요게 종성법이야. 그래서 얘가 받침이 치읓 받침을 못 쓰는 거야. 왜? 이때가 아니고 이때거든. 팔종성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때거든. 그래서 얘는 종성을 8개만 써야 하는 팔종성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때라서, 팔종성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디귿 받침이 있는 애를 보면 알 수 있지. 칠종성법을 쓸 때면 얘가 시옷일 거 아니야. 그치? 받침 디귿이 있는 걸 봐서 팔종성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받침이었던 치읓을 못 쓰고 그 치읓 대신에 시옷이나 디귿을 써야 할 텐데, 그치? 가장 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시옷을 썼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받침이 다른 이유가 이해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요 뒤에 왜 D라고 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이제? 구개마가 없었잖아. 그치? 통화 G라고 우리가 구개마를 적용하기 전이란 말이지. 됐나? 여기까지 이해되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쯤을 했어. 중세국어 문법 바탕으로 고전시 읽을 때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 절반 이상을 했어. 남은 시간 하면은 거의, 지금 시간이 3시제. 3시면 애들이 오겠네. 일단 여기까지 좀 적으세요. 오늘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고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